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2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신장암에 이어서 이번에 전립선암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지난달부터 조금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분으로, 지난달에는 우리 이현우 선생님 뭐 하셨어요? 지난번에 어쨌든 이현우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옆에 있었습니다. 촬영하시는 거 감시만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직접 하시고, 이번에 또 강지훈 선생님이시라고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직접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북 삼성병원 종양내과에서 비뇨기암, 그리고 두경부암, 그리고 육종 및 기타 암종들을 두루두루 진료하고 있는 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네,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신장암에 이어서 역시 비뇨기암의 대가이신 가천대 박인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종양내과 박인근입니다. 제가 뭐 대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대가입니다. 네, 비뇨기암에 관심이 있고 비뇨기암 진료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 플러스라든가 뭐 이메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사실 질환별로 조금 더 답변자들을 좀 확충하고 있고, 여러 종양내과 의사님들이 조금 질문을 하는 구조로 지금 인력들이 계속 충원돼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이 남자들만 생기는 암이잖아요. 그 다들 남자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이계원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관심 없다 그러시길래 예,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로운 멤버로 그 암이 알고 싶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거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들어보긴 했겠지만, 그래도 위치가 어딘지 기능이 어떤 건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좀 암에 대한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처음 강지훈 선생님 이 전립선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해부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립선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저기 뭐 TV에서 채널 돌릴 때마다 뭐 광고에서 좀 비슷한 뭐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친숙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전립선이라는 이 장기 사실 밖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이즈 크기만 보면 호두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고요.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요도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정액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관여를 해서 그 어떤 구성 성분을, 액체로 되어 있는 이런 성분을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생기는 암이 바로 전립선 암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에서만 생길 거고요. 그 전립선, 그러면은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란 말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요도를 싼다 그랬는데, 요도를 싸고 있는데 전립선이 커지니까 소변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네.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그 장기, 네. 그 장기가 전립선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과 좀 연관돼 네. 있잖아요.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아서 좀 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이 나온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나이 들면서 거의 다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하여튼 거기서 생긴 암이다. 자, 전립선 암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암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암인데, 요즘에 좀 되게 중요한 암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는지, 왜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거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전립선암은 2015년도에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 12,000명 정도.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2,000명 정도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20%나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현재 증가하는 암이고요. 그리고 고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암들도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 같지만 전립선 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식생활, 고지방 식사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드물게는 브라카나 아니면 혹수비 13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고 위험 인자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 인자는 나이인 것 같다. 예. 아까도 잠깐 전립선 비대증 얘기 나왔었는데 전체 남자들 중에 한 7, 80%, 90% 이상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인데 그 전립선 비대증이 그러면 암이랑 직접 연관이 있는가가 진짜 궁금할 것 같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교과서적으로는 두 개는 그냥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립선 비대라는 거는 그냥 양성, 그냥 커지는 거. 그다음에 암은 정말 암이니까요. 뭐 제가 그냥 머리가 크다고 머리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듯이 전립선암이 전립선암은 이제 커져서 네. 증상은 유발하지만 그건 양성 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이 비슷해요. 사실은 전립선암도 전립선의 이제 종양이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와 구별할 수 없는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입니다라고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이었다거나 뭐 혹은 두 개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 증상으로 다니다가 조직 검사를 받아서 진단받는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겹쳐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개는 그냥 엄연한 별개 질환이고 비대가 있다고 암이 생기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은 그렇게 보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으로 그냥 다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암은 어쨌든 빈도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지만 엄연히 다른 병이고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요도에 있고 그다음에 방광 아래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걔가 커지면서 소변 보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면서 전립선 비대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거 있다가 전립선 암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겠네요. 그죠? 계속 증상이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전립선의 암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 요거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인규 선생님께서 워낙 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립선 비대증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좀 감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기다 보니까 그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주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는 등 뭐 더 심해지면 요로 폐색, 소변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 말고도 병이 더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태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 우리 전립선암은 남성들에게서 골 전이의 형태로 첫 진단부터도 상당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된 증상들이 어디가 쑤시고 아프고 허리가 계속 아프고 밤마다 더 심해지는 그런 통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주변 그 전립선이 우리 이제 골반 부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림프절들이 커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혈류를 혈액순환을 좀 막으면서 하지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또 발현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거의 똑같다시피 하네요. 그런데 이제 전립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근처로 전이가 됐다거나 뭐 이러면은 통증이라든가 뼈 전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든가 다른 암에서도 있었던 다른 장기의 전이에 의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암이 많으면은 우리가 생기는 이 전신 쇠약감이라든가 뭐 잘 못 먹는 거, 살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모든 암의 공통적인 증상이니까 체중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다 얘도 심하면 올 수 있다. 뭐 이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지만 전립선 비대 때문에 생기는 소변 자주 보고 뭐 발기부전 오고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그냥 증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다. 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암을 다룰 때마다 조기 검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남자들한테서 제일 흔하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암 중에 하나라서 어떻게 하면 조기 검진 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전립선암 검사, 조기 검진 이런 거 보통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에? 그래서 전립선 자체가 방광 밑에 있는 거라 밖에서 보이지가 일단 않고 만져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직접 만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져보면
아주 숙련된 의사들은 이게 크기, 그다음에 모양, 단단함 정도로 암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었고 병기도 사실 그걸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1기냐 2기냐를 뭐 2기, 3기 이런 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에 저희가 그 PSA라는 어떤 검사가 개발이 됐거든요. 아, 전립선 특이 항원. 네, 그래서 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말을 하고 뭐 영어로 PSA라고 하고 이제 병원 가면 이제 PSA 수치가 어떻다 저쩌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제 PSA 뭐 전립선 특이 항원이란 수치? 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란 거는 이제 이름처럼 전립선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이외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주로 전립선에서 나오고 전립선 암에서만 나오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이 수치는 올라가고요. 근데 전립선 암이 생겨서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 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게 개발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그 조기 검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초기에 진단이 돼서 다 이제 전립선을 떼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가 제일 최근에 권고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으로 조기 검진을 좀 안 하는 쪽으로 그런 뉘앙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권고안이 있는데요. 70세 이상에서는 보통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가 되고 55세부터 70세까지는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이득과 손실을 잘 상의 후에 결정해라. 이득은 뭐냐면 이제 빨리 검사를 하면 빨리 진단할 수 있겠죠. 조기에 치료하면 조기에 완치를 할 수 있다 보통 생각을 하죠. 손해를 보는 건 뭐냐면 위양성, 그러니까 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암이 진단이 됐지만 10년, 20년 동안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떼었는데 안 떼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그런 걸 상의를 해보고 결국엔 이제 1000명 정도를 저희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해서 뭐 수술을 그 중에 일부를 하고 그러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 암에서 이제 종양 표지자 가지고 선별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연구가 사실 되게 많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립선 암은 상대적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특이도가 높은 종양 그 표지자이기 때문에 일단 조기 진단에는 도움된다라는 네. 거는 확실히 이제 밝혀졌고 조기 진단을 해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 게 실제로 조금 있다가 그 선별 검사를 안 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거에 비해서 정말로 이 사람을 완치시켜서 더 오래 살게 하는 비율이 높으냐? 그거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다. 이게 또 전립선 암에 이제 자연 경과, 내추럴 코스라고 얘기하는 자연 경과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막 조기 검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그것들을 수술을 하고 이러는 게 많이 이득이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구분되기가 아주 대단히 지금 뭐 연구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십만 명 해가지고 몇백 명 나오는 거 가지고 실제로 또 수술을 했더니 몇 분이나 도움될 거냐 이런 연구들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들이 약간씩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조건 빨리 검진하고 수술하고 막 이러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전이성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PSA, 그러니까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아직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서양에서는 5% 미만에서 전이 단계에서 진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이제 아시아 계열에서는 뭐 10%, 20% 이상 전이성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빨리 진단하면 사실은 생명을 살릴 수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그런 검진을 하든 아니면은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뭐 통증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겨서 검사를 해서 전립선 암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통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전립선 특이항원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직장 수지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죠.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암이 확인이 되면 원래 이제 병기를 설정하게 되는데 병기는 이제 그 병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이제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를 찍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골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골 검사, 골 스캔이나 뼈 스캔 또는 이제 핵의학 검사죠. 네. 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몸 전체를 보는 PET나 이런 거를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요즘 그렇게 많이 권하는 것 증거가 같진 않죠. 네.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아직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에 대한 검사처럼 일단 그 병기 설정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원발 부위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신에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뼈 전이가 많으니까 뭐 골 스캔 검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CT라든가 이런 거를 좀 찍어서 복부 CT하고 네, 가슴 CT, 찍어서 흉노 좀 CT를 같이 찍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전립선 암의 진단,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전립선 특이항원으로 조기 검사하는 거, 병기 설정 검사 이런 것들 좀 해봤는데 사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진행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는 암이고 그 다음에 아주 초기에 진단되면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는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치료에 대한 부작용 대비 뭐 이득이 어느 정도일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전립선 암의 이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